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넘버 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집값 언제 올라갈까요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직접 하시기도 하고 기대를 하시는 이유가 투자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죠. 그런데 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반응적으로 올라주거나 뭐 기대에 맞게끔 그런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뭐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변함이 없으니 이제는 포기를 하고 이제 놔뒀더니 이제 급등하는 그 구간을 만나는 케이스도 많고요. 이렇게 그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궁금하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게 집값들이 올라가는지 이 정확한 그 타이밍을 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그 타이밍 직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투자의 목적에 이제는 달성을 하기 위한 최고의 그 정보 부분입니다. 최고 알고 싶은 디테일한 그 정보에 해당이 되죠. 과연 그렇다면 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 그 부분들을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라가는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확한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확한 그 시점 전에 정확하게 그 시점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때까지 뭐 투자를 올라와서 다시 팔고 또 그때 올라갈 때쯤 또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마다 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불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주식 보유 기간은 평생이다. 장기 투자를 해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헌이라든가 이런 레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장기 투자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밝혔기도 밝혔고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과연 주식 최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식 잘한다는 그 사람도 왜 과연 평생 동안 그렇게 보유를 하려고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 부분에 또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성장성을 보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평생 동안 보유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워렌 버핏도 그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실행하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워렌도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부자들의 생각법인데요.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15년 동안 독일 증권을 분석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15년 동안 투자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은 7%였고요. 자, 그 기간 동안에 10일을 놓치게 되면 그 7% 수익이 1.7%로 떨어지고 40일을 놓치게 되면 마이너스 8% 수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10일, 40일이죠.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7% 수익, 10일을 놓쳤을 때 1.7% 수익. 자, 40일을 놓치게 되면 마이너스 8% 손실. 그러니 무슨 의미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 10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40일을 놓치게 되면 마이너스라는,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잠깐 그 40일 동안에 놓친다라고 한다면, 40일을 잠깐 뺀다라고 했을 때 그렇고요. 또 피터 린치 벌기 위해 배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워렌 버핏급에 해당되는 정말 주식 투자의 최고봉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잡고요. 자, 2276일 동안 투자를 계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수익률이 26.3%가 된다고 하고요. 40일을 제외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은 4.3%로 쪼그라들죠. 1276일 중에 40일은 얼마만큼에 해당이 되냐면 3%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276일 중에 40일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4.3%, 26.3%에서 4.3%로 쪼그라듭니다. 평균. 자, 1276일은 3년 반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40일을 빼면 그런 수익률이 쪼그라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종합을 하게 되면 15년 동안의 그 조그마한 그 기간이 급등 구간이라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는 부자들의 생각법에서 15년 10일은 0.1%에 해당하고요. 15일에 40일은 0.7%에 해당합니다. 0.1%에 해당하고 0.7%에 해당하는 그 구간들을 놓치게 되면 수익률이 쪼그라들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 이 극소수의 그 기간 동안의 급등 기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급등 구간을 어떻게 그럼 맞출까요? 한번 신의 계시를 받는다거나 꿈에 이제 조상님이 나와가지고 그 알려주면 모르겠는데, 그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인간이라면, 신의 아니라고 하면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거죠. 자, 주식도 이렇게 장기 투자를 바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은 평생 보유를 해서 그 급등 구간을 찾아가고요. 피터 린치와 아까 부자들의 생각법에서도 그 급등 구간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 15년 동안 그리고 1276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극소수의 기간 동안에 급등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장기간 투자를 합니다. 자, 장기간 투자를 해야지 단타, 장기 투자, 이 부분에서 부자들은 장기 투자를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에 이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책이고, 이제 여러 권의 재테크 책들 중에도 이 이웃집 백만장자를 굉장히 이제 많이 따온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했다는, 그만큼 이제 권위적인 부자를 20년 가까이 연구했던 스탠리가 이제 연구를 했던 그 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권의 재테크 책들을 이 책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얘기를 합니다. 이웃집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의 주식 보유 기간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년 미만은 9%고 1년에서 2년 투자 기간을 가지는 사람은 20%고, 자, 2년에서 4년까지는 25%에 해당하며 6년 이상은 32%에 해당한다. 자, 1년 미만은 9%고요. 1년 이상은 91%의 미국 백만장자 9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년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자, 6년 이상은 32%고 2년 이상은 57%입니다. 반 이상이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장기를 투자를 하는 이유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급등 구간을 모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 돈 벌려면 장기 투자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급등 구간은 극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올라가는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기간 거치고요. 올라갔다가 또 조정기간 거치고. 이런 그래프를 대부분 이런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리곤 하죠. 일단 급등 구간이 있다는 거. 그러면 모른다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확하게 그 시점은 모르지만 유추는 할 수 있다고요. 유추는 할 수 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금리와 이제 부동산이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다는 건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요. 자, 2014년부터 서울 집값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역사상 최저점의 금리에 해당이 되었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저점부터 이제는 LTV DTI 70% 그 박근혜 정부 때 14년 7월부터 이제는 LTV DTI 60% 70% 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만큼 금리와 연관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금리 낮을 때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죠.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때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요. 이 못 샀던 그런 물품들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대출을 했던 그 부담감이 적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대출을 해서 이렇게 유동성이 커집니다. 이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커지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이제는 재화 부분이 가치가 이제 띄어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부동산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대출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비싼 것만큼 대출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큼 긴축 정책이 들어가고요. 사람들은 이때 저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는 적금이라든가 그런 수익률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사람들은 쓰기보다도 저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자금 흐름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데요. 근데 금리랑 유사한 관계가 있겠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금리가 내릴 때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내려가는 경향은 정확하게 그 금리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바탕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사인 그래프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인 그래프 원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자, 이제 여기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그 최고점과 내려가는 최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사람들은 사실 투자를 할 때 심리의 방향이 돼요. 바로 이제는 원점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라갔을 때 사지를 않습니다.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중간 이상부터 이제는 투자 열풍이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내려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내려갈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때 내려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라갈 때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그 기간들이 없잖아. 이제 금리에 따른 그런 가격 하락이 조정 구간들이 거쳐질 텐데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내려갈 그 타이밍을 계산했던 것처럼 올라갈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 내려갈 때 이제는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노리시게 되면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내려간다라는 건 그만큼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 지점, 최저점이 전제를 하고 최저점을 갖다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으니까요. 정부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책을 풀듯이 집값이 내려갔을 때 규제책을 완화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 번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집값 분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제책을 풀었고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다 없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대출 규모도 그렇게 조정을 했으며 미분양이 나게 되면 미분양에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는 그 특정 기간들을 또 선정을 해요.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게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만들고 적정 수준에서 맞추기를 원하죠.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집값도 올라주기를, 그 정도만 올라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정부의 노력도 한몫을 해서 다시 올라가게끔 그 구간을 만드는데요. 이 내려가는 그 타이밍이 이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유출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 집값이랑 지방 집값의 그런 변화 부분인데요. 서울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지방은 그대로거나 내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 집값이 내리게 되면 지방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2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의 그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경험으로 겪었다라는 거죠. 서울 집값 내려갔을 때 저희 집 아파트가 2배로 올랐었어요. 그 정확하게 서울 집값이 내리는 그 타이밍에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저희 동네 아파트 2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확연하게 그 서울 집값과 지방 집값의 그 차이점 부분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집값을,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라든가 지방 집값을 보게 되면 조금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수급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 집값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치 판단 기준을 두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계산을 할 때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그 가치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14년에 한 모 지역에 16평 아파트를 20채를 샀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때 샀을 때 좀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은 아파트끼리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원룸 건물을 하나 사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룸이랑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원룸, 통째로 나오는 그 원룸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20개가 2억이다. 그러면 20개의 한 채는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겠죠. 1천만 원이겠죠. 2억이면 1천만 원 곱하게 되면 20개 곱했을 때 2억이 되는 것만큼. 근데 제가 들어갔던 그 아파트 가격은 원룸 가격보다 조금 쌌어요. 원룸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싸더라고요. 아파트가 더 쌌습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정말 저평가됐다라는 그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상대적인 가격들을 계속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특정 지역에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확신을 해서 이제는 역발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역발상 투자도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확연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 지방의 소도시이고요. 지방의 대도시입니다. 지방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도시랑 가격이 같아요. 그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가격이 같습니다. 누구마다 살기 좋기는 대도시에 살기가 좋은데 소도시랑 가격이 같아요. 그러면 소도시에 있는 24평의 아파트를 살까요? 대도시에 있는 24평의 아파트를 살까요? 당연하게 24평이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2014년에 투자를 했듯이 원룸을 사는 것보다 아파트가 사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치를 두고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만큼 지금은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와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 평가를 해서 상대적인 그 가치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어디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가정을 두니까 이거를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확실히 생긴 것이죠.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자가 건설업을 한다니까 야유도 많이 받았어요. 저 여자가 뭘 할 줄 아냐. 사실 저 건설을 몰랐습니다. 그냥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막상 저한테 다치니까 참 너무 많이 힘들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흘린 눈물은. 자, 이것으로 집값 언제 올라갈까요? 에 대한 해답을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하는 일이 좋으면 그 평생 하루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취미생활이 그 제 일을 어떤 면에서도 어떤 식으로 더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언니 몰입합니다.